이곳은 미국 아틀란타 CNN 본사입니다. 30년 경력의 범죄 분석 전문가 엘레나 하르트만이 화면 속 통계를 보며 코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겨울밤 한강에서 여성들이 혼자 조깅한다고요? 이건 명백한 통계 조작입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어느 도시든 겨울밤은 범죄의 온상이거든요. 하물며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에서 밤 10시에 강변을 걷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편집장이 던진 도전장은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한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라. 하지만 15년간 전 세계 도시 안전을 분석해온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또 하나의 거짓 통계일 뿐이었어요. 과연 세계적 전문가의 확신을 뒤흔든 서울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엘레나 하르트만입니다. CNN 인터내셔널에서 15년째 도시 범죄 통계를 분석하고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른 아침 아틀란타 CNN 빌딩 27층.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붉은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겨울철 야간 범죄 통계였습니다. 모든 선이 위를 향하고 있었죠. 런던 하이드파크, 전년 대비 31% 증가. 파리 생강 일대, 28%. 베를린 티어가르텐, 무려 45%였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보시다시피 겨울철에는 모든 도시의 야간 범죄율이 급증합니다. 편집장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미소였거든요. 엘레나, 그런데 말이야. 그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아시아 도시 통계였어요. 서울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정반대야. 제 손이 멈췄어요. 서울의 겨울철 야간 범죄 통계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하강 곡선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데이터 오류겠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15년 경험상 이런 수치는 불가능했거든요. 겨울밤이 안전한 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이클이 다른 자료를 더 펼쳤어요. 한강공원 야간 이용자 수, 여성 혼자 조깅 빈도, 심야 자전거 이용률. 모든 지표가 상식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 여동생 리사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바르셀로나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밤. 안전하다던 람블라스 거리에서 리사는 납치당했어요. 편집장님, 이런 통계는 조작된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도시의 밤을 절대 믿지 않게 됐거든요. 특히 겨울밤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한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봐. 마이클의 제안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어. 겨울 한강의 야간 안전 시스템을 취재해달라고. 정말 뻔한 홍보용 연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도 제 일이었죠. 좋습니다. 가서 진실을 밝혀오겠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틀란타의 12월이 보였어요. 오후 4시인데도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두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겨울밤이 시작되면 이 도시도 위험해집니다. 센트럴파크 근처는 특히 조심해야 하죠. 지하철역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제 스마트폰으로 서울 관련 자료를 검색했어요.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 당연히 범죄율도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이상했어요. 야간 여성 안전도 세계 2위. 지하철 심야 운행 중 사건 사고 거의 제로. 한강공원 24시간 개방에도 불구하고 범죄율 최저. 말이 되지 않아. 저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계는 조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속일 수 없죠. 2주 후면 모든 거짓이 드러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그런 도시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겨울밤에도 안전한 곳이 있다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곳은 없어요. 제가 15년간 확인한 사실이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어요.
브루클린에서 또 야간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범죄가 더 흉포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역시나 저는 리모컨을 끄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완벽한 통계였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연출된 평화로운 모습일 가능성이 높았죠. 창밖으로 아틀란타의 밤이 보였어요.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거리는 이미 한산해졌습니다. 오후 8시만 되어도 사람들은 집 안으로 숨어들어요. 저는 서랍에서 여동생 사진을 꺼냈습니다. 리사의 밝은 미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만 아니었다면 지금도 이렇게 웃고 있을 텐데. 리사야, 언니가 진실을 밝혀낼게.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세상에 알리겠어요. 겨울밤에 안전한 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면 그 증거를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숫자가 거짓말할 수는 있지만 현실은 다르거든요. 진짜 서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 창밖으로 눈 덮인 태평양이 보였어요. 12월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기내에서 메모장에 적었어요. 겨울밤 강변 최고 위험 조건. 옆자리에 소피아 뉘베리가 말했습니다. 긴장하고 있네. 소피아는 스웨덴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서울에서 1년간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 취재에 동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시각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긴장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의 겨울철 범죄 통계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모든 도시가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범죄율 급증. 서울도 예외일 수 없어요. 소피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살아봤는데 정말 달라. 특히 겨울 한강이.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1년으로는 도시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어요. 표면적인 인상에 속은 거죠. 감정적 판단은 위험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오후 2시 현지 시간. 이미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겨울 해는 짧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오며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의 표정, 걸음걸이, 경계하는 정도.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너무 평온해 보였어요. 연출이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외국 기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준비한 모습일 거예요. 진짜 일상은 다를 겁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후 3시인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위험하다는 걸 모르나요? 소피아가 웃었어요. 위험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해도 안 졌는데 벌써 저런 모습이면 밤에는 어떨까요? 분명 거리가 텅 빌 거예요. 택시가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오후 4시인데도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기 봐요. 소피아가 창을 가리켰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중년 부부가 보였어요. 하지만 곧 어둠이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괜찮겠지만 밤이 되면 다르겠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어요.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서울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관광지뿐 아니라 병원, 경찰서 위치까지 표시해줬어요. 혹시 밤늦게 외출하실 계획이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앱 설치해보세요. 안전귀가 서비스예요. 직원이 건넨 카드에 QR코드가 있었습니다. 안전귀가 서비스라니. 역시 밤이 위험하니까 이런 앱이 있는 거겠죠. 객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오후 5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퇴근하는 사람들로 더 붐비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나가볼까요? 소피아가 제안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으니까요. 거리로 나왔을 때 온도는 영하 3도였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평온하게 걸어 다녔어요. 편의점 앞에 자전거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물쇠도 없이 그냥 세워둔 것들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런 걸 도난당하지 않나요? 소피아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여긴 그런 일이 거의 없어. 말이 안 됐어요. 어떤 도시든 자전거 도난은 흔한 일이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심해지죠.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 러시아워였어요. 사람들로 붐볐니다. 하지만 밀치거나 다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전동차 안에서 저는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경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무방비 상태네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모습이 진짜라면 정말 위험한 일이죠. 방심하다가 사고당할 수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7시. 이제 본격적인 밤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거리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식당가로 향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나오는 커플들. 마치 낮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소피아가 저를 바라봤어요. 뭐가 이상해?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다는 게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여긴 원래 그래. 밤이 무서운 시간이 아니거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예요. 내일 밤 한강에 가면 알 수 있겠죠. 방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첫날 관찰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임.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내일 밤. 겨울 한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어요.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뉴욕처럼 공격적이지 않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속지 않을 거예요. 내일 밤 한강에서 이 도시의 진짜 얼굴을 보겠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 온도는 영하 5도까지 떨어졌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정말 나가실 거예요? 호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두터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단단히 감았습니다. 네, 취재니까요. 소피아가 카메라를 메고 나왔어요. 그녀도 방한복을 완전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걱정스럽지 않았어요. 택시에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한강공원 반포 한강공원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이 시간에 한강공원이요? 너무 춥지 않으세요? 추위를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위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 차이가 이상했어요. 괜찮아요. 택시가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고요했어요. 강물 위로 다리들의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긴장했어요. 이 시간, 이 계절, 이 장소. 모든 조건이 범죄 발생에 최적화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외국인 여성 둘이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저기 봐. 소피아가 창을 가리켰어요. 강변 산책로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말이죠.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송이들이 옷에 달라붙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혼자 뛰어가는 여성이 보였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주변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였죠.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겨울밤 10시에 혼자 조깅을 한다고요? 게다가 이어폰까지 끼고 완전 무방비 상태로요? 더 놀라운 건 그 여성이 전혀 경계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당당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김서윤 씨예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1년 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어. 매일 밤 이 시간에 뛰어요. 매일 밤이라고요? 겨울에도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겨울밤에 야외에서 라면을 먹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라면 더 끓일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겨울 라면이 더 맛있어.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위험하지 않나요? 부부가 저를 바라봤어요. 위험하다고요?
이 시간에 야외에 계시면 남편이 웃었습니다. 여기서 뭐가 위험해요? 오히려 겨울이 더 좋아요. 조용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밤이 위험하다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곳곳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두 자연스럽게 겨울밤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긴 원래 이래. 밤이 특별한 시간이 아니거든.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24시간 운영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알바생이 혼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런 곳도 안전한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심야 시간 편의점은 강도의 표적 1순위거든요. 특히 한겨울밤에는 더욱 위험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따뜻한 음료를 샀습니다. 알바생이 영어로 말했어요.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핫팩을 하나 더 주었습니다. 별다른 데가 없이 그냥 친절이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또 말했어요. 한강 처음이세요? 야경 정말 예뻐요. 저는 의외였습니다. 이 시간에 관광을 권하다니요. 보통이라면 빨리 돌아가라고 할 텐데 말이죠. 편의점을 나와서 계속 걸었어요. 강변 데크에 벤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노인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눈이 옷에 쌓이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한 손에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계셨어요. 저희가 지나가자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우시면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하지만. 아니야, 그냥 받아. 추운데 뭘. 노인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계산도 조건도 없는 순수한 호의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노인이 웃으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구나. 한국 어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보면 좋은 점들이 많이 보일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겨울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노인이 혼자 앉아 계시는 것도 그렇고, 낯선 외국인에게 커피를 건네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제가 알던 상식과 달랐습니다. 소피아, 정말 매일 이런가요? 응, 여기선 이게 일상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상일 리가 없어요. 분명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돌아봤어요. 베를린에서 몸에 밴 경계 본능이었죠. 하지만 그냥 산책하는 가족이었어요. 아빠가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고 엄마가 옆에서 웃으며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저희 옆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추우시죠? 자연스러운 인사였습니다. 경계도 의심도 없는 평범한 인사.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계했던 건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밤도 겨울도 강변도 아무것도 위험하지 않았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안전한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갖고 있던 신념에 균열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9시. 저는 다시 한강공원에 왔어요. 어젯밤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정말 매일 저런 모습일까 궁금했습니다. 눈이 그친 대신 바람이 더 차가웠어요.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접근법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오후 9시 15분. 혼자 조깅하는 여성 3명 확인. 자전거 타는 중년 남성 2명.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여러 명. 모든 게 어젯밤과 똑같았어요. 연출이 아니라면 정말 이게 일상인 거죠. 그때 벤치 옆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색 지갑이 떨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지나가다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지갑이 반쯤 열려서 카드들이 보였어요. 현금도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켰어요. 사회 실험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과연 몇 분 만에 누군가 가져갈까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대학생이었어요. 지갑을 힐끔 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지갑을 발견하고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가져가지 않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인을 찾는 모습이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벌써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갑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이었다면 30초도 안 되어 사라졌을 거예요. 뉴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10분째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지갑 쪽으로 다가왔어요. 드디어 예상대로 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에 날아갈까봐 벤치 안쪽 깊숙이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주인을 찾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거였나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저 지갑 주인 아세요? 아니요. 저도 방금 봤어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네.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꺼내 112에 전화했어요. 지갑 습득 신고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에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진호입니다. 한강공원 담당 경정이죠.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인쇄된 깔끔한 명함이었습니다. 취재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세요? 저는 지갑을 가리켰습니다. 저 지갑, 정말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박경정이 잔잔하게 웃었어요. 확신한다기보다는 그게 여기 사람들 마음이거든요. 마음이요? 네. 저 지갑 주인도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요. 박경정의 말에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사람이 걱정하고 있을 거란 걸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거죠.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납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있어야 하잖아요. 통제 장치나 처벌 규정 같은. 박경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스템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지만 마음은 통제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통제되지 않고도 서로를 배려하거든요. 그때 지갑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허겁지겁 뛰어왔어요. 지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람에 날아갈까봐 안쪽으로 밀어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성이 깊이 인사했어요. 할아버지는 그저 손을 흔들며 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뜨거워왔습니다. 박경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치와 통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시를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품고 살던 신념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박경정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졌거든요. 강바람이 불어왔어요. 한강의 물소리와 함께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지갑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걸 볼 줄 몰랐어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하나의 지갑이었지만 그 안에 이 도시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통제가 아닌 신뢰로 움직이는 도시. 법이 아닌 정으로 지켜지는 공간. 제 안에 견고했던 벽에 조금 더 큰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던 걸까요? 30년 넘게 믿어온 상식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건가요? 밤바람 속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10시. 저희는 한강공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따뜻한 김치찌개가 몸을 녹여줬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신기해. 소피아가 중얼거렸어요. 독일에서도 스웨덴에서도 이런 풍경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소피아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 배가 너무 아파.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급성 복통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영어가 안 통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가 들렸어요. 응급상황센터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 동료가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외국인이고 위치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식당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들더니 한국어로 정확한 주소를 알려줬어요. 골목길 이름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3분 안에 도착합니다. 정말 3분 만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구급차가 좁은 골목길로 막힘없이 들어온 거였어요. 주차된 차들이 어느새 모두 비켜나 있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준 거였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더니 능숙하게 소피아를 살폈습니다. 걱정 마세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영어로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식당 사장은 물수건을 가져다주고 다른 손님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아무도 구경하거나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했습니다. 베를린이었다면 벌써 SNS에 올라갔을 텐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배려가 자연스러웠어요. 병원까지 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구급대원이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응급실 접수를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통역 서비스도 대기 중이에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흘째예요. 그러면 여행자 보험이 있으시겠네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응급처치는 걱정 마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접수처에서 여권만 보여주면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5분도 안 되어 진료실로 안내됐습니다. 의사가 영어로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급성 소화불량이네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수액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간호사가 수액을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통역 서비스도 24시간 이용 가능해요. 3시간 후 소피아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가장 놀라운 순간이 왔어요. 총 진료비가 6만 7천 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6만 7천 원이요. 한화로요. 유로로 환산하면 50유로 정도였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응급실비만 300유로는 나왔을 텐데요. 정말 이게 전부예요? 네. 수액 치료비와 약값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병원을 나오면서 소피아가 말했어요. 이제 좀 믿겠어? 여기가 정말 다르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 하나하나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벽했어요. 구급대원도 의료진도 심지어 식당 사장까지.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 늦은 시간인데도 병원 응급실에는 여전히 환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깨어있는 사람들. 그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위기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죠. 소피아가 말했어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 운전자들. 구경하지 않고 조용히 배려하는 시민들. 과도한 비용을 받지 않는 의료 시스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개별적인 친절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도시가 안전하다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안전하다는 게 단순히 범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플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전.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서준다는 안전. 계산하지 않고도 배려받을 수 있다는 안전. 그런 종류의 안전이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응급 상황을 통해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봤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이곳을 안전하게 만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네온사인들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려함 뒤에 숨은 위험을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그 불빛들이 누군가를 위한 배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밤길을 밝혀주고 길을 안내하는 따뜻한 마음.
제 안에서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의심과 경계로 가득했던 마음에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신뢰였어요. 사람을 향한 신뢰.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인사동의 조용한 전통 찻집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소피아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혼자 갔어요. 찻집은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무 향기와 차우리는 냄새가 어우러져 평온했어요.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메뉴판을 내밀면서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게 분명했어요. 영어 메뉴 있나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직원을 부르러 갔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외국인 손님에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나이든 직원이 와서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발음이 어색했어요. 메뉴를 가리키며 몇 마디 하더니 결국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를 주문하지도 않고 일어났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찻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역시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내는 다른 건가 싶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느꼈던 따뜻함이 착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소피아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별당한 기분이었어요. 소피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차별이 아니야. 그냥 영어를 못해서 당황한 거라고. 당황했으면 더 노력해야죠. 번역기라도 써보든지. 너는 왜 그렇게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민감한 게 아니에요. 명백한 차별이었다고요. 결국 혼자 방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동안 느꼈던 따뜻함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찻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제의 일이 정말 차별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제 그 젊은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뭔가 준비하더니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어요. 번역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글과 영어가 함께 떠 있었어요. 어제 영어를 못해서 도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원이 번역 앱으로 계속 말했어요. 밤새 영어 공부했어요. 외국 손님이 오시면 뭐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실력이 부족해서 미안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나간 후에 얼마나 미안해했을지 상상이 됐어요. 오늘은 꼭 맛있는 차를 대접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영어로 말하자 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었어요. 향긋한 대추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차가 달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미안함이었습니다. 직원이 또 번역 앱으로 말했어요. 한국 좋아하세요? 네, 정말 좋아요. 제 대답에 직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수한 기쁨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찻집을 나올 때 직원이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전통차 한 봉지였어요. 번역 앱으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저는 한참을 멈춰 섰어요. 도와주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세상을 삐딱하게 봤는지 부끄러웠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침을 사려고 했는데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호텔에 두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당황해서 점원에게 영어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지갑을 깜빡했네요. 호텔에서 가져올게요. 그런데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말없이 제 물건들 계산을 해주셨어요. 샌드위치와 커피 총 5,500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손사래를 쳤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카드를 내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살짝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기억만 남기고 가세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영수증도 받지 않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점원이 제게 말했어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방어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길을 잃었어요. 골목길이 복잡해서 방향 감각을 잃은 거죠. 스마트폰 지도를 보려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대학생 한 명이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제가 호텔 이름을 말하자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어요.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같이 걸을까요? 15분 정도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것들, 서울의 매력에 대한 것들. 그 학생의 눈에는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경험하고 계세요? 네, 정말요. 그럼 다행이에요. 처음엔 낯설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 학생이 말했어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 계산도 조건도 없는 순수한 호의였어요. 방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경계하고 의심하던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게 실은 배려였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미안해하는 마음. 외국인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저는 차별로 해석했어요. 제 편견이 만든 오해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분주하지만 여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도시. 제 마음도 그렇게 조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의심 대신 신뢰를, 경계 대신 열린 마음을. 여섯째 날 저녁. 저는 반포 한강공원의 다른 구역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이제 한강이 무섭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편안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8시. 해는 이미 진 상태였지만 공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걷는데 뒤에서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혼자였어요. 이 시간에 아이가 혼자 나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한국어였지만 정중한 톤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며칠 동안 배운 몇 안 되는 한국어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영어로 말했어요. 외국인이세요? 관광 오셨어요? 발음이 또박또박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이 정도로 영어를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너는 혼자 나왔니? 네, 자전거 연습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전거를 가리켰습니다. 보조바퀴가 없는 일반 자전거였어요. 이 시간에 연습해도 괜찮아? 제가 물었을 때 아이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습니다. 이 시간이요? 왜요? 밤이니까. 밤이면 어때요? 아이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밤이 위험하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무섭지 않니? 혼자 있어도? 아이가 더욱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여기서요? 왜 무서워요?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에게는 밤위험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세요? 엄마가 자전거 배우라고 했어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고요. 조심하라는 말이 범죄나 위험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자전거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조금 비틀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힘들면 내일 하면 되잖아. 괜찮아요. 여기서 연습하면 집중이 잘 돼요. 집중이 잘 돼? 네, 조용해서요. 아이의 대답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밤의 한강이 이 아이에게는 조용한 연습 공간이었습니다. 무서운 곳이 아니라 편안한 곳이었어요. 그때 아이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살짝 까졌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켰어요. 괜찮니? 아프지? 아이가 웃으며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는 바로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 아이의 용기와 긍정적인 마음이 놀라웠습니다. 30분 정도 더 지켜봤어요. 아이는 계속 연습했고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넘어져도 금세 일어났어요. 이제 꽤 잘 타는구나. 네. 내일이면 완전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용기와 희망. 그것이 바로 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는 두려워할 이유도 생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누나도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아이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 배웠어. 하지만 요즘은 잘 안 타. 왜요? 자전거 타면 기분이 좋은데. 위험할까봐. 아이가 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자전거가 위험해요? 자전거가 아니라 바퀴. 저는 말을 멈췄어요. 이 아이에게 세상이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위험하지 않아. 조심하면 되니까.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조심하면 괜찮아요. 그때 멀리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아이의 엄마였나 봅니다. 아이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엄마, 여기요. 중년 여성이 걸어왔어요.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민폐 끼치지 않았죠? 정중한 인사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착한 아이네요. 자전거 연습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인사드려. 민준이가 깊이 인사했어요. 고마웠어요, 누나. 나도 고마웠어. 용기를 배웠거든.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누나한테 용기를 줬어요? 응, 정말 많이.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 아이를 통해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두려움 없는 세상. 밤이 위험하지 않은 세상.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세상. 민준이와 엄마가 떠난 후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넘게 품고 살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까? 저는 상상해봤어요. 민준이 같은 아이들이 자란 사회.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어른들이 가득한 사회. 그것이 바로 제가 며칠 동안 목격한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만든 사회였던 거죠.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제 마음도 그렇게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준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내일이면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얻은 것들은 평생 간직할 거예요. 특히 민준이가 보여준 순수한 용기를 말이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국 CNN 본사에서 저는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어요. 제목은 겨울밤, 한강에서 찾은 답이었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대작이 나왔네. 시청률이 어떨지 기대돼. 하지만 저에게는 시청률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방영일이 다가왔습니다. CNN 프라임타임 9시. 제 손이 떨렸어요. 다큐멘터리가 시작됐습니다. 겨울 한강의 야경으로 오프닝이 열렸어요. 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30년간 도시의 범죄를 분석해왔습니다. 겨울밤이 안전한 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서울에서 그 믿음이 깨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프로그램이 끝난 후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어요. 시청률 2.3%. CNN 다큐멘터리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수천 개의 댓글과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런 도시가 존재하나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우리 도시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유럽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연락해왔어요. 프랑스 파리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독일 베를린도 시민안전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했고요. 3개월 후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도시 안전과 공동체 문화였어요. 500명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그런 도시가 있나요? 영화나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6개월 전 저라면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있습니다. 제 대답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못 본 것뿐이죠. 통계와 수치로만 세상을 보려 했거든요. 스크린에 서울의 야경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청계천의 평화로운 모습,
한강의 겨울밤 풍경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정이라는 감정 때문이에요. 저는 며칠 전 검색해서 알게 된 한국어 단어를 말했어요. 한국어로는 정이라고 하죠.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사랑도 아니고 친절도 아닌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이랄까요? 저는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박진호 경정, 찻집 직원, 할아버지, 민준이. 법과 제도보다 먼저 작동해요. 시스템이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죠. 강의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서울을 직접 가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박진호 경정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정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서울이 기다리고 있어요. 민준이도 자전거를 완전히 마스터했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시 가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분석가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서울에 와 있어요.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휴가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첫날 밤 한강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의 눈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봤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돌아보니 민준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더 큰 것 같았어요. 자전거도 새 걸로 바뀌어 있었고요. 민준아! 나 기억해? 당연하죠. 누나가 제게 용기를 줬다고 했잖아요. 민준이가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자전거 완전히 잘 타죠? 네. 이제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 누나도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많이. 그 순간 제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누나. 기쁜 눈물이죠? 응, 정말 기쁜 눈물이야.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제게 준 선물이 얼마나 큰지 그 아이는 모를 거예요. 그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을 다르게 보겠다고. 숫자와 통계 뒤에 숨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겠다고. 서울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도시. 정이 만든 기적 같은 공간. 우리가 그동안 못 본 것뿐이었어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안개 때문에 보지 못했던 거죠.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든 도시가 바로 서울이라는 것을.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저와 함께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겨울밤이 보여요. 여전히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통계가 설명하지 못한 도시. 하지만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서울이었습니다.